이영학은 이렇게 추모하는 척 하면서도 아내 사망 3일 후에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동거녀 모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아내가 죽었으니 나랑 같이 살 여자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아, 이것도 성인용 채팅 사이트에. 사실 이영학이 이렇게 함께 지낼 여성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심지어 1년 전에도 SNS에서 함께 지낼 여성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할 동생 구함,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미성년자잖아요. 또 이 돈벌 수단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예, 맞습니다. 이영학은 함께 지내면서 아내처럼 성매매 시킬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던 건데요. 취약계층의 가출 청소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14살부터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이영학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는 그 14살이란 것이 통제하기 쉬운 어린 연령의 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폭력 특별법상 14세 미만, 13세까지는 절대적으로 보호 연령이에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처벌받고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14세를 정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성매매를 시켜서 돈벌이를 하려고 할 텐데 대단히 잘못된 우리나라의 일부 남성 중에 어린 여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성매매로 내세울 수 있는 연령으로 14세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영학의 사이코패스 성향,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이영학이 집착한 14살 나이의 여성에게 저지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2017년 9월 30일 이영학의 집 앞입니다. 한 사람은 이영학의 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딸의 친구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집으로 들어가죠. 심장 떨려. 아, 그리고 시간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양이 나간 이후에도 친구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딸이 오지 않으니까 친구 엄마가 이양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영학의 딸이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급하게 갔어요. 이렇게 되면 딸도 급하게 친구 만나러 누구 만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밤 11시 45분쯤에 친구의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순찰을 돌았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 18분쯤의 영상입니다. 이영학과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를 싣고 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딸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차에 탑니다.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친구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학의 딸의 친구는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영학이요. 자기 아내가 사망한 이후부터 자기 딸 이양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양의 메신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학 스스로가 자기 아내의 14살 때 모습과 가장 닮아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학생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학이 이제 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딸 이양은 아빠가 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 영화 같이 보지 않을래? 유인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끔찍하게 쓰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뭔 상황? 안방에 숨어있던 이영학은 자신의 딸인 이양을 시켜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 학생에게 먹게 했는데요. 피해자의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양에게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게 해서 시장에서 전원을 끄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딸만 밖에 돌아다니는 네, 영상이 네. 포착된 거군요. 그렇죠. 이영학은요, 이 피해 학생이 깨지 않게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수면제를 녹여서 계속 먹게 만들었는데요. 수면제를 먹이면서 다음 날까지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중간에 의식이 돌아온 이 피해 학생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자신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진짜. 인간이 아니야. 사실 14살 진짜 너무 아직 작고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친구 엄마가 경찰에 그날 밤에 신고를 했는데 어딜 막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때가 좀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네. 어머니는 정확하게 딸이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느낌이 있어. 예, 느낌이 오셨고요. 또? 그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영학의 딸 말고는 지금 만나고 있을 사람이 없다. 평상시에 전혀 연락 끊긴 적도 한 번도 없었던 아이인데 연락이 안 된다.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데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 폭력이 사용되었거나 뭐 납치되었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께서 경찰에 직접 오셔서 실종 신고를 하신 이후에 약 12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때도 피해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 당시엔 그랬고 이후엔 좀 바뀌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개정이 돼서 실종자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나설 수 있도록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악질인 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악질이고 그리고 그 범죄자는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자기가 한 행동을 그 아이는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마지막은 죽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안방에 피해자 시체를 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볶음밥을 해서 태연하게 먹었고요. 이 딸과 함께 곰팡이 제거제, 표백제하고 락스 성분이죠. 이걸 구해와서 시신을 닦았다고 합니다. 부패를 좀 더 더디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100m 낭떠러지인 곳으로 가서 아래로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와, 2번 죽이네. 진짜